자, 요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경제 구조 관련된 내용을 좀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브랜드 우주 체제의 성립하고 그게 이제 폭삭 망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 브랜드 우주 체제가 왜 형성이 됐냐면 그 당시 1929 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이 대공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룩 경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와 아 미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란다.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에 대응해서 이제 침략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대공과 같이 이제 그런 국제적인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좀 이제 각계격파하지 않고 그 세계 각국이 모여 가지고 논의해서 그걸 극복하자. 이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2차 대전 도중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브렌트 우주라는 곳에서 그 모여 가지고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게 이제 브렌트 우주 협정인데, 그래서 인제 만들어진 이제 브렌트 우주 체제는 그 당시 IMF와 세계은행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됐죠.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금 1 온스당 미국 35 달러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인제 고정 환율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이제 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요. 1 달러를 인제 아니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이걸 금과 연동을 시키죠. 금과 팩을 시켜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1 온스당 35 달러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고정 환율제로 해 갖고 미국 달러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달러를 가지고 오면 35 달러를 가지고 오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1 온스를 금 1 온스를 그만큼 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샬 계획 같은 것도 있죠. 마샬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등등 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죠. 등등등 해 갖고 달러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위주한 유럽 국가들이 요걸 보고 과연 미국이 그 뭐냐 금태환제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위기심을 품게 되고, 달러에 대해서는 위기심을 품게 되니까 인제 얘네들이 인제 뭐냐 미국 가 가지고 그 "돈을 바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 달러 갖고 왔으니까 1 온스당 바꿔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좀 바꿔 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쪼금씩 미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미국이 이거 안 바꿔 주겠다는 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1971 년에 그 당시 이 사태가 터지게 돼요. 그 당시 미국의 인제 금 보유량이 11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에 반해서 유럽은 500억 달러의 그를 축적을 했죠. 그래서 외국 정부는 서둘러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려고 하고 공황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1971 년에 미국의 금 매각을 금지시키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이제 하락되고 고정 환율제가 이제 포기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전에 이런 조짐을 보였던 이제 유럽 정부에서 미국과 좀 타협을 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이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매각 금지를 이제 하기 전에 타협을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 금매각 금지하고 우리 태환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유럽 각국에서는 큰일 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든 이제 그걸 처리시키려고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유럽의 재무장관들과 미국에서 인제 협의를 봐 갖고 했던 것이 뭐냐면 스미소니언 협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그 미국 달러의 태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니까 유럽 입장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 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고 금태환제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서로 합의를 맺었는데 이게 스웨이소니아 협정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 1 달러를 아니 1 온수당 35 달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놨잖아요. 이거를 1 온스당 좀 더 평가 절하해서 38 달러로 고정시킨 거야. 예.
요 내용이. 예. 이 스미스 협정이. 그래 갖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약간 지켜달라 이렇게 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안 지켜주죠. 미국이 계속 재정 적자나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이거 지킬 수 없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그 미국 달러하고 금 간의 태환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킨스턴 체제에서 폐지가 되죠. 이게 1976 년인데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킨스턴 회의를 통해서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스미스 협정은 1972 년에 미국이 금 태환을 중지한다고 선언하니까 그거에 대해 유럽에서 인제 달려와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양보한 그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냐면 미국의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금태환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요. 킹스턴 협정 이후부터는 인제 고정환율제가 아니라 그다음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죠, 세계 각국이요. 예.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달러를 유지했냐 하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나라 간에 석유를 결제할 때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죠. 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 통화 정책이 지금 기축 통화 정책이 무너지고 있죠. 사우디가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와 결제할 때는 그 석유 결제할 때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후로부터는 달러하고 석유를 연관시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스미소니언 협정은 그 당시 미국 중심의 달러 체제 그러니까 근본이 태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가도기 체제로서 뭐냐면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1 온스당 35달러의 브렌트 우드 협정을 1 온스당 38달러로 낮췄지만 결국에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를테면 1973년 초에 미국의 달러는 독일의 마르크에 대해서 40% 그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야 인제 국제 금융의 안정성이 상실되고요. 그 국제 무역과 외국 투자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그 세계 주요 통화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 이게 이제 킹스턴 회의에서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킹스턴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중간에 있지만 그 닉슨 소크 이후에 스미소니언 협정을 다시 맺어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요인은 오일 쇼크다. 이게 제2차 오일 쇼크죠. 어 그래 갖고 이게 제1차 오일 쇼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1973 년에 일어났으니까. 자 두 번째 요인은 오일 쇼크였다. 자 그것은 국제 통화의 혼란을 절정을 다했던 때 일어났다. 그래 1973년 10월 4차 중동 정전을 계기로 석유 수출 기구였던 오페크에서 이스라엘과 그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 석유를 무기로 삼아서 석유 생산을 감소하고 석유 가격을 70%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12월 다시 인상을 석유가 3개월 동안 4배로 인상했다. 자 이때 제1차 오일 쇼크였고요. 그것은 유럽 경제에 있어서 쇼크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진이었다. 1930 년대 이래에 최악의 경제 세태가 초래됐고 1950 년대 60 년대 유럽 경제가 선도했던 에너지 지압 사회의 타격을 받고 경제가 쇠퇴시켰다. 그래서 산업 생산고는 하락하고 물가는 앙등하였으며 연 10% 상회하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팽창의 소용돌이가 확대되었다. 그래야 유럽은 1973 년부터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변주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기가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경기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뭐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가 정존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원유가 상승하고 관련된 거죠. 원유값이 상승되니까 경기가 침체된 대신에 수입에 들어오니까 이 원유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 우리도 지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에 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경기가 또 침체되고 그래서 물가 하락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다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인제 읽어 보겠습니다. 금성 관련된 내용을. 네, 요거 여기 미래엔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이었던 1944 년에 미국에서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로 브렌트 우주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브렌트 우주 회의는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의 달러를 국제 무역의 주 거래 통화로 삼고 미국 달러와 금을 일정한 비율로 바꾸는 금 달러 태환 제도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 온수당 35달러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화전제를 실시한 제도가 이 브렌트 우주 협정의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와 국제 무역의 증진을 위해서 그 당시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관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법정, 그래서 가트를 이제 체결했고요. 그러나 강대국들은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취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트 대신에 새로운 국제기구를 모색했고, 그리하여 각국의 무역 불균형과 마찰을 감시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 WTO를 결성했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이제 뭐냐면 뭐랄까, 그 예전에 이제 가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세계무역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더핑 구제 반덤핑 구제 같은 것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것은 자국의 물건은 팔 때 자국 물건의 그 자국에서 팔던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이제 낮게 책정해서 그 뭐냐면 외국에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격 경쟁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규제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있고 우리나라와 또 관련된 게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브렌트 우주 협정을 모태로 1947년 3월 발족한 국제통화기구입니다. 1946년 브렌트 우주 협정을 비준 완료된 39개 국가가 최초 가맹국이었으며 오늘날 대부분 나라가 가입하였다. 자, 한국은 1955 년에 가입했고 1997 년에 외환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때 IF 지원과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지역화가 분류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 대표들은 미국의 브렌트 우주에 모여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자, 이 회에서 미국의 달러를 주 거래 통화로 정하고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그다음에 국제보험개발은행과, 그래서 국제보험개발은행 그 IBRD와 관련된 내용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국가들 전후 복구 비용 조달을 위해서 세워졌으나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하고 있다. 자, 설립할 국제무역을 지원했다. 1947 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업적 가트가 체결됐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 가트를 통해서 관세율이 인하되자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자, 근데 자유무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후 달러가 사실상 유일한 이제 국제 통화가 되었고 국제 무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또 각국은 이제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왜 국제적인 어떤 중심 역할을 했는가? 요거 갖는 정책 배경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 2차 세계대전 동안 격정지가 아니었던 미국은 연합군의 대량의 군수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업 문제 해결하고 생산력을 증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후에 미국이 전 세계 50%의 이제 그 생산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대국이었죠. 그래야 이제 전쟁이 종결된 시점에서 전 세계 이제 강공업의 생산 62%, 특히 이제 금보유액이 66%가 미국이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무기를 팔고 그 대가로 금을 받아온 거죠. 자,
미국의 이를 바탕으로 채무국이 된 다른 전승과 어울려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브랜드 우드 체제 성립 과정,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유독 공동체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하고, 어 여기 잠깐만, 이게 없네. 이거는 브랜드 우드 체제가 좀 설명이 없는데, 요거는 좀 뒤에 있다 좀 할게요. 예. 네, 요거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없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유럽 통합은 제가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양사 총론이 잘 돼 있어 갖고, 요걸 이제 보고 나서 그다음 교과서에 있는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서총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35 페이지 펴보세요. 서총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앞부분은 뭐 유럽 통합의 배경 같은 게 있는데 각자 읽어 보시고, 자, 유럽 그 통합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유럽 평해부터 볼게요. 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1948년 헤이그에서 이미 유럽 통합의 이점이 인식되었다. 철치 위장이었던 헤이그는 다음에 유럽 평의회라는 협상을 평의회의 형성을 결정했다. 헤이국은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 장관회의와 자무 총회를 대표해서 총회의 대표를 파견하게 되었다. 유럽 평의회는 회원국에 대한 아무런 구속을 갖지 않았다. 창설 초 영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도 국가 주권이든지 중요한 결정권은 이런 초국가적 권위에 종속시키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원국은 개별 국가로서 자유를 유보하고 법치주의에 따랐다. 다만 독재 정권이 수립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동유럽 국가는 제외됐다. 실제 유럽 평의회와 법전의 결정사항은 특히 인권 문제에 관해서 회원국은 준수했다. 1997년 이래 평의회 결정엔 더욱 그 큰 비중을 실리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대서양에 이른 40개국이 평의회에 소속되었다. 각 위원회 총회는 정기적으로 스트라스부르의 회합을 가지고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불만사항을 조율했다. 그러니까 유럽 평의회는 베토벤의 한의의 노래를 평의회 지정국하고 헬기를 유럽 전역의 공공 건물이나 개인차를 달고 있어 그 정신만큼 상당한 공감 얻고 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예. 근데 상징적인 기관이지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럽 경제 공동체 과정을 이제 볼게요. 통합 과정을. 자, 유럽의 이제 통합에 큰 진전이 없자 가능한 실제적인 문제부터 통합하는 방도가 강구되었다. 자, 이를 추진한 인물은 프랑스 경제학자 모네와 그 외무장관 슈망이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슈망안이라고 계획했다. 프랑스와 독일 석탄 철강청을 상설이 제안되어 1950년에 설립됐다. 그래서 프랑스는 철강이 풍부하고 그 당시 독일은 석탄이 풍부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교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오랫동안 두 나라의 그 지배를 둘러서 갈등이 빚어왔다. 그래서 이제 철강청은 양국이 다 같이 자원 활용에 보증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석탄 철강청을 만들어서 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부족한 걸 메꾸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 철강청은 양국이 다 같이 자원 활용을 보증해 주었다. 1년 후에 이탈리아와 베네루스가 상국이 더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이제 뭐냐면 형성이 되어 석탄과 철 생산의 조정과 배분이 간장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구가 성공에 따라서 유럽 전체 경제 영역에 대한 공동 보조가 더욱 진전되었다. 1957년 5월 프랑스 소속,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셈부르크 6개국이 노마 조약을 맺고요. 이 노마 조약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거 그래서 있고 유럽 경제 공동체 EEC를 이제 창설했고, 이는 1967년 유럽 공동체를 개칭했다. 여기 확대 발전된 것이 뭐냐면 E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새로운 유럽 공동체 EC는 원자력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6개국 그 뭐냐면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상호 폐지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 배제하기 위한 공동 관세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자, 이 조치의 정망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국이 주저하였고 두고리 국수주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6개 이시 회원국들은 더욱 밀접한 통합을 위해 기초를 놓고 그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 자, 이후 조약으로서 유럽 장관회의라든지 유럽의회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 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시와 이시는 그 앞에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도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대륙 국가들이 했던 거고, 이에 반해 영국 같은 나라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새로운 무역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야. EFTA라는 창설이죠. 자, 영국은 예전부터 자신이 유럽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얘네들은. 자, 하여튼 영국은 유럽 대륙에 예속된 정치 유대를 반기지 않았고, 이 유대가 연령말 자체적인 유대를 이완시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따로 유럽 공동체 EC 대신에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를 창설했다. 자, 이 기구는 좀 더 제한된 목표를 가진 곳으로 회원국의 상호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대신에 공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관세가 아니라 자유무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자, 이 기구에 가담하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이었다. 자, 유럽 공동체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에 속한 나라는 나름대로 경제적 성장을 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실시했던 스웨덴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시장경제 채택하고 스위스와 함께 세계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시하고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 EFTA가 이제 같이 있다가 두 개의 조직이 인용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EC로 이게 통합이 되죠. 예.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더 발전된 게 EU죠. EU. 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1968년 모든 관세가 EC 안에 폐지되었다. EC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이 계속되면서 동참 국가들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EC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 EC의 9개국은 자동차와 철강 생산에서 미국을 능가했고 1979년 국민 총생산에도 그 미국을 앞질렸다. 자, EC 9개국의 완전한 경제 통합이 서서히 진전되었다. 1972년 EC 국가 수뇌부는 빈번한 해압을 거듭하면서 한층 더 전직 조조를 힘쓰고 각국의 교대로 6개월 임기 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인 업무는 각국의 대표를 파견하는 EC총회에서 다루고 브뤼셀에 행정본부를 두기도 했다. 자, 브뤼셀 행정본부는 각국이 임명하는 한 명의 대표를 구성된 집행위원회 지시를 받도록 했다. 1979년 한일 조정기구가 설립되었으며 EC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국 대표는 의회보다 투표권을 직접 행사했다. 그래서 각국 대표는 의회에서 투표권을 직접 행사했다. 1980년대 평의회는 전원 일치보다는 다수를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농업 문제, 특히 농업 보조금 지급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팔리지 않는 농산물이 산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영국은 대부분 식량을 수입에 의존했고 비교적 농민이 적었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지급에 반대했고, 영국의 강력한 항의로 1981년 EC 농업 정책은 약간 수정되었다. 자, 농업적 이해관계가 많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EC 가입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자, EC 회원국들은 1958년 서독을 비롯해 6개국에서 1974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참가해서 9개국이 되었고, 그 후 이제 회원국이 늘어나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뒤따랐고요.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참가했고, 그다음 1999년에 폴란드, 헝가리 등이 추가되어 모두 18개 국가가 되었다. 자, EC 집행위원회 의장 델로요는 1986년 유럽의 단일 시장을 규정한 단일 유로법 제정에 성공했다. 이 단일 유로법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그 EU와 관련된 나올 때 그 과정에서 단일 유로법 관련된 내용을 기출 예문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물품과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1992년 말까지 유럽 공동체에 폐지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유럽인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기 훨씬 편해졌다. 대부분 국경 제지선이 사라지고 회원국이 모든 시민들의 유럽 공동체 여권을 소지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국경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어디서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으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와 대학 학위는 이시 국가 어디든지 인정되며 또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반일 유럽법은 국가적 규제에 뭐냐면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럽 통합을 기대하는 기업과 정부기관, 학교는 다른 나라의 동료와 상의할 이런 방침에 따라 실제 문제를 조정해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을 볼게요. 1992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이씨의 명칭을 유럽인 EU라고 바꾸고요. 상층 강도 높은 통합을 지향했다. 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대외정책 조정을 요구하면서 공동통화를 1999년까지 채택하고 규정했다. 그래서 이 마스트리트 조약이 또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내용.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1999년에 기해 각국이 자체적인 통화는 점차 단일 통화로 바꾸고 단일 통화 사용은 물가 시장을 촉진할 것이다. 자, 유로라는 단일 통화는 1999년에 1월 1일 날 기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달러와 함께 세계 금융의 공통통화에서 기대를 걸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게 단일 통화가 모든 EU 국가에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통화 사용하지 않죠. 그 당시 EU 있을 때도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아직도 단일 통화 사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이 규정된 유럽 연합은 각국보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영국은 강한 반발이 나타났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EU에 이제 속해 있다가 몇 년 전에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탈퇴해 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일단 천재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 예. 자, 여기 보면 유럽 공동체 출발 같은 게 볼게요. 두 차례 세계대전과 유럽 전역의 십순 후 그 영국의 총리 철칠은 유럽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 속에 유럽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강화되고 이에 반발해 프랑스와 독일 중시로 유럽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나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유럽 통합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독일과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하해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석탄과 철강을 생산과 판매를 공동 관리할 걸 제안했다. 예. 그래 갖고 이제 그 당시 앞에서 얘기한 사형사 총론에서 얘기한 공동 제안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뭐냐면 유럽 솔 뭐냐면 어 모네하고 슈맹에 이제 위해서 슈맹 아니었던 프랑스 독일 석탄 철강청을 얘기하죠. 그걸 자 자,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됐다. 1951년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유럽 연합의 모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석탄 철강 공동체를 더 확대 개편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 관리한 그걸 제안한 해를 유럽의 날이라고요. 이거 좀 읽어볼게요. 자, 시망이 석탄과 철강의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독일에 제안한 날인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1985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은 희망 선언을 발표한 날을 유럽의 날로 공식 시정하였다는데 희망의 선언은 여기 있어요. 외무장관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형사 총론에서는 슈망이죠. 네, 슈망인데 여기 포기법이 좀 약간 프랑스어 쪽으로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형사 총론에서는 희망을 슈망이라고 해요. 슈망.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독일하고 폴란드 간에 프랑스 간에 서로 이제 석탄과 철강 교환해서 관리하자도 이제 제안을 했죠. 예.
자, 유럽은 하루아침에 혹은 단일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실질 연대를 만들어낸 후 구체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다 이후 이제 6개국 공동관리 영역의 경제 영역까지 확대해 지역 내 간세 철폐, 공동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 유럽 경제 공동체 EC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을 개발하고 연구한 유럽 공동체가 출범했다. 그래서 EC가 이제 출범한 것이 노마 협정이죠. 노마 조약.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럽 연합의 성립을 볼게요. 1960년대 유럽의 공동체는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프랑스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정치적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적 간세 장벽의 철폐, 그 자본과 노동의 그 뭐냐면 자유 이동 등을 통합이 가소됐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 단일 유도법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예. 자, 이에 따라 3개국이었던 유럽 공동체 기구인 유럽 공동체가 어, 그 세 개였던 유럽 그 공동체가 단일 기구인 유럽 공동체로 통합이 되었다. EC로 통합됐고요. 자, 1970년에도 영국을 비롯한 세 개 국가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여 가입국이 9개 늘어났다. 이후 단일 화폐 출범을 위한 통화 동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치적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회원국의 정상회담인 유럽 이사회와 회원국 국민이 보통선거를 직접 선출한 유럽 위원회라는 이원적 구조가 마련했다. 그다음 1980년대에 그리스,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면서 회원국이 12개 국가로 늘어났죠. 이들 나라들은 예전에 독재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EC나 이런 데 가입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 독재자 죽고 민주화되면서 이들 나라들이 이제 뭐냐 가입이 됐죠. 예. 그리고 단일 유럽 위정서가 발효되면서 경제 분야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이게 이제 앞에선 단일 유럽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제가 잘못했네. 여기 단일 유도법이 80년대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단일 유도법이 86년이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시대조가. 아까 전에 설명을 잘못했어. 예. 이건 그전에 이제 통합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지우시고 예. 여기가 이제 단일 유도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가 단일 유도 의정서 관련된 것이 단일 유도법이에요. 아까 지금 얘기한 자, 그리고 1990년대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확립되고 독일이 통일하는 등의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서 유럽 공동체도 정치 외교 분야에서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이제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필요했으므로 통합을 주도했다. 그 결과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어 경제 통합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정치 통합의 실현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에 따라서 이제 유럽 시민권도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공동 카페인 유로도 통용되어 유럽의 경제 통합을 진전시켰다는 거죠.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으로 EU로 개칭되고 유럽의 이제 단일 시장이 완성됐다. 그 유럽 각국의 유럽 연합이 가입하였고 유럽 연합은 28개 회원 국가 약 5억의 인구가 가입한 거대한 정치 경제 연합체로 발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럽 연합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은 제외죠. 영국은 브렉시트 해갖고 이제 나갔죠. 나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이제 쭉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마샬 계획부터 해서 유럽 설탕이나 석탄 철강 공동체 창설. 그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 EC. 그다음 EC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위에가 이제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시행했고 12개 유럽 공동체가 해서 단일 유럽 위정서가 채택되고요.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고 유럽 연합을 개칭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일어나죠.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영국이 탈출했어. 이게 뭐냐면 유럽 연합의 에서 벗어났죠. EU에서 그걸 얘기한 건데 자,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브렉시트는 영국과 탈퇴의 합성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의 유럽연합의 탈퇴를 의미하죠.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확정했다. 이따가 프리미엄 리그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걸 예상한다 하면서 이제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브렉시트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자유로운 이제 유럽 여행이 가능한 이유인데, 요게 가능한 게 뭐냐면 슈겐 허락이 있어. 생겐 조약, 생겐 조약인데, 자, 이 생겐 조약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생겐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통행을 규정한 협정으로 1985년에 루셈부르크 남부 지역의 생겐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루셈부르크가 자국의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서명했다. 그래서 1995년에 시행됐으며 현재 총 26개국이 맺고 있다. 자, 조약 체결국 내에는 통제와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데, 보통 EU 국가의 거의 90%가 이 생겐 조약을 이제 가입했기 때문에 EU 국가라면 상당수 EU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비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루마니아나 뭐 불가리아나 이런 몇 개 국가들은 여기 가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 지식 넓히기 뭐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유럽 각국이 2011년 맺은 조약 때문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통행을 규정한 협정인데, 조약을 맺은 국가 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도록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있는데, 요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냐면 생겐 조약이 그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1995년에 시행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2011년에 맺은 조약 때문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자료 해석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2011년이 아니라 이게 2000 아마 1995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약간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 연도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 있죠. 금성 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민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협력과 평화 정책을 위해 유럽 통합을 추진했다. 그래서 1952년에 서유럽 6개국을 중심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1967년 유럽 경제 공동체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통합해요. 유럽 공동체 EC로 발전됐고요. 그리고 유럽 재판소와 그 다음에 유럽 의회를 설치했다. 자, 냉전의 종식은 유럽 통합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였다. 1993년 11월 1일 날 마스트리트 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유럽 시민권이 도입됐고요. 유럽 공동화폐인 유로가 통합되어 유럽의 경제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회원국 수도 크게 이제 증가되어 2016년 현재 28개국이 확대되었다. 자, 여기 보면 마스트리트 조약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내부 경계를 없애고 경제 및 사회 일체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단일 통합을 포함한 경제 통합 연합을 달성하여 경제 사회적 진보와 높은 수준의 고용을 촉진할 것.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동 방위를 할 수 있도록 공통의 외교 정책과 안전 보장 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로 스스로 정체성을 주장할 것. 그리고 이제 연합의 시민권, 유럽 시민권이죠. 자, 연합의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도입하면서 회원국의 국민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할 것. 그리고 이제 사법 및 치안 문제의 긴밀한 협조를 발전시킬 것.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단일 통화와 유럽의 연합의 시민권 그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럽 연합의 미래를 보면, 자,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자, 유럽 연합이 경제 통합을 넘어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나갈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 최근에
그리스나 에스파냐 등의 일부 회원국들이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영국에서는 유럽 연합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시행되면서 유럽 연합의 미래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탈퇴가 됐죠. 예, 브렉시트라고 해서 탈퇴를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고 탈퇴가 더 많으면서 탈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016년에 탈퇴를 결정했죠. 자, 그다음에 뭐 미래인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요거는 볼 내용은 없어요. 요거는 예, 앞에 있던 내용들 그냥 썼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언급돼 있네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상 교과서도 볼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특별히 없고 그 앞부분에 이제 지역 단위 협력 노력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예,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 좀 다루고 있어요. 요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예. 자, 유럽은 1950년대부터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1951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예, 를 결성했고 1957년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설립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합방을 시켜서 요 세 개 단체를 이제 뭐냐면 합병해서 EC를 통합을 했죠. 1993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의 발효로 유럽 연합을 발전했다. 자, 유럽 연합은 각종 사안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단일 통한 유럽 유통의 경제가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현재 유럽 연합은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비롯한 금융위기, 그리스와 에스파냐 등 남유럽 국가들 재정 악화, 시리아 사태 등으로 따른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같이 이제 유럽 연합을 탈퇴 고민한 국가가 생겨나고 있다. 이미 탈퇴했죠, 얘네들은. 이 브리스트 해가지고. 이거 판서 내용이 있는데 좀 잘 되는 것 같아. 예.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EU와 관련된, 유럽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21세기 세계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전에 이거 그냥 뛰어넘었는데 요 부분에 요즘에는 하도 이제 시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번호 8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성 교과서부터 볼게요. 세계화 과학 기술의 혁명 이렇게 있는데, 자, 19세기 후반 이내에 지속된 교통통신의 수단의 발달은 지구촌이나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세계를 가깝게 연결했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인간, 물자,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웠으며 이를 세계화가 한다. 자, 세계화를 촉진한 요인은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트 여객기, 컨테이너와 같은 교통 및 운송 기술이 발달했고 인공위성과 휴대전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진보하면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확산도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1947년에 관세무역 일반 법정이 체결돼 이어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되면서 상품 서비스, 그다음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죠? 그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는 영국의 대처주의와 미국의 레이건 노미스 같은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신자유주의 양상의 세계화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이제 자유주의 정책들의 재판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 대표는 영국의 대처주의하고 미국의 레이건 노미스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처주의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970년에 영국은 고복지, 고비용, 저울의 특징은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1979년 총리에서 당선된 대처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경제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복지 예산 삭감과 세금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와 기업의 자유활동 보장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대처주의 정책은 1980년대 초 불경기 극복하지 못하였으나 중반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급감, 노동 생산성 향상,
주택건설, 범중성, 금융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1982년부터 89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2.5%, 3% 기록했다. 그러니까 대체 경제 정책은 빈부의 차이를 더 심화시킨 반면에 제조업에서 서비스 사업의 이동, 그다음에 국유 산업의 민영화, 공공주택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고,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을 비롯해 땅값이 되게 비싸죠. 여기는. 예. 자, 네이건 노미스의 이제 정책인데, 이게 노미스라는 게 정책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주의 학파하고 뭐 몇 개 합쳐놔갖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미스는 이제 정책 두 개를 합쳐놔서 그 명칭이 생긴 것 같아요. 자, 1980년대 네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고,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 케인즈 이론을 뭐냐면 부정하고,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경제학 그 학사에서 잠깐 읽은 게 있는데, 공급 경제학, 이게 이걸 도입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그래서 정책 두 개를 합쳐놨다 해서 이 노미스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공급 경제학은 뭐냐면, 예전에는 케인즈는 그 수요를 발생을 강조했잖아요. 유수요를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구매력을 증강시켜서 수요를 증대시키면 뭐냐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논리인데, 공급 경제학은 완전히 다른 논리예요. 수요보다는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게 더 초점인 거야. 그래서 기업을 규제를 풀어갖고 공급을 많이 해야지, 뭐냐면 공장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늘고, 그러면 따라서 수요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복지 비용의 지출 축소, 각종 규제 철폐, 소득세 인하, 그다음에 통화 증가율 감소와 금리 안정 조치, 이런 것들은 다 기업들이 필요한 거죠.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 예. 그래서 네이버 노미스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경제 모두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대초주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네이건 노미스로 인해 제3세계가 시생되어 세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뭐 자세한 경제 상황을 저도 잘 모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기술혁명과 현대사의 변화를 볼게요. 굳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 하도 좀 약간 시사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있는 거예요. 예. 자, 20세기 들어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연구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했다. 특히 기업은 과학 연구의 성과를 산업 기술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켰고, 혁신 기술로 신제품을 생산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자, 이 제품들은 대중적으로 소비되어 인간의 인지 기능, 그 감성, 습관 등을 빠르게 변화시켜 일상생활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자, 20세기에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과는 상대성 이동과 양자 역학이다. 이 양자 역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복잡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 그러니까 물질을 이제 입자로만 보잖아, 입자. 근데 입자 안에 파동을 동시에 보는 것이 양자 역학인데,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양자 역학이 있구나, 고전 역학에 반대된 거다. 그래서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성을 같이 본다라고 좀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통해 원자력 시대에 막을 올렸고, 우주 개발 시대를 눈앞에 펼쳐졌다. 뭐 유전공학의 발전 후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DNA 구조가 밝혀져서 시험관 아이가 탄생됐고, 장기 이식과 식량 증산이 가능해졌다. 의학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져 나침 난침병의 난침병의 치료와 수명 연장이나 인류의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도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바꾼 그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 무엇보다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개량되어 정보 처리가 이제 속도가 빨라졌고, 전 세계가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쌍방울 정보 검색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더욱 최근에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져 휴대전화를 널리 보급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정보 검색과 의사소통이 손안에서 간편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게 인공지능이죠. 딥러닝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숫자인지 언어를 통해서 일일이 다 기억을
컴퓨터에 입력했는데 이 딥러닝은 그 인터넷에서 깔려 있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 자료를 이제 그 컴퓨터 수도 학습을 해 가지고 뭐냐면 어 판단하는 인공지능이죠. 예, 이런 것들이 딥러닝인데 뭐 한번 읽어 보시고. 예. 그다음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같은 것도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 볼게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나 진정한 지구촌의 평화와 어울림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 보일 정도 오늘날 인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 오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오중층 파괴와 산성비, 지구 온난화 및 산막화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발하여 신종 질병이 하였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에이즈, 말라리아, 에볼라, 거액 같은 질병에 희생되었다. 자,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특히 선진국에 몰려있는 그 북반구하고 개발도상국에 몰려있는 남반구 사이의 심각한 경제 격차를 남북 문제가 가져왔다. 자, 이 남북 문제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가, 적도 부근과 그 다음에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 수준에서 격차를 가리킨 용어다. 이렇게 있죠. 자, 지구 한편에선 먹을 것이 남아 버려지고 있고, 다른 한편은 기아와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정보화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로 발생한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에 세계화에 반대하고 국제연대를 주관하는 반세계화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밑에 반세계화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강대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위선적인 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무역 자본과 같은 일종의 장치 없이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은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노동에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의 이제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이 반세계 운동의 대표적인 거다. 이 공정무역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이 있죠.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원가를 그대로 이제 뭐냐면 그 맞게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 관련된 내용들인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해서 인제 또 읽어 볼게요. 자,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해결할 중요한 문제다.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권리는 꾸준히 신장했으나 오늘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여성 문제에 관련된 여성 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또한 피부색과 종교, 뭐냐면 신체 장애 등 때문에 차별받는 소수자도 많다. 최근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와 분쟁국의 대규모 난민과 불법 이민이 양산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볼게요. 자, 문제의식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21세기 인류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또한 문제 해결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노력만은 충분치 않으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인류는 에너지, 환경 문제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예. 자, 가난 인류는 그 지구의 마지막 자원인 보고인 남극과 북극의 개발과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자, 이런 환경 친화적인 사업은 그 자체에서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유망한 미래 산업이다. 자, 현재 세대가 필요를 위해 미래 세대가 이제 그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된다. 자, 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그 리우 회담에서 이제 내걸었던 그 논리잖아요. 예. 자, 요거 내용을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이용한 환경과 자원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가 필요한 걸 충족시키는 세대 간의 형평성과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용할 때 자원의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는 환경 용량 내의 개발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희생하지 않을 만큼의 현재 필요에 따라서 개발시켜야 된다는 논리와 그다음 자연환경을 뭐냐면
그 자연환경 정화 능력을 고려해 갖고 개발된다는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개발을 개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그린피스라고 있죠. 환경단체, 유명한 환경단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이 밖에 정부와 세계의 경향 속에 발생한 빈부격차 및 정보격차를 완화하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다수의 행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역시 우리의 과제이다. 약간 뭐 융합형 지금 수업하는 것 같죠? 약간 뭐 사회 문화하고 연결돼서 좀 얘기하는 것 같아. 사탐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문제 탐구하고 그 내용하고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날 국제 이주와 이민의 자유로워지면서 출현한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그 당시 문화적 인종적 차이의 혼합을 수용하는 인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인류가 이러한 간용의 가치를 널리 공유할 때 비로소 종족이나 인종, 종교, 영토에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 인류 공존과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여기 있고. 자, 그다음에 뭐 고려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굳이 나올 필요 있나 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미래인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계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통합되고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하는 형성을 세계화라고 한다. 그래서 1995년에 결성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의 금융자본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뭐냐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WTO. 이 세계무역기구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뭐냐면 다자 협정을 통해서 뭐냐면 맺어진 거죠. 유아는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어, 국가 간 경쟁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권을 행사하고 규범에 따라 국가 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육 위제를 포괄하고, 예전에 가트 체계에서는 주로 물품 만 됐는데 이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물품 외에도 이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다 포괄하는 새로운 교육 위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된 법, 제도 간행을 제고하고 세계 교육을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둔 기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계는 국가와 지역 장벽을 뛰어넘어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됐으며 인력과 물자, 정보와 전 세계적 이동이 자유롭다. 자, 이런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윤을 극대화시켰다. 예전에 한번 통합사회 문제 때 이 다국적 기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삼성 같은 기업도 이 다국적 기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도인가 그때 그 융합형 문제 하나 나올 때 다국적 기업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게 일사과 문제지만 한번 이렇게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국 정부와 기업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으며 이를 이제 세계화는 더욱 촉진시켰다. 자,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적인 교류와 상호 의존도를 증가시켜 세계 공동의 문화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그 결과 경제력을 갖춘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의 빈부격차가 뭐냐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국가만큼 부유해진 다국적 기업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의 자회사, 지사들 등을 확보하고 생산과 판매 등을 경영활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여 매출액이 한 국가의 총생산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월마트하고 터키에 이제 비교했는데 월마트가 더 높아, 터키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BM하고 이제 필리핀의 어떤 그
GDP가 비슷비슷하고.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과학기술 발달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하고 아마 이제 여기 쭉 있다가 이제 뭐 중력파 DNA 근데 쭉 읽어보세요. 예. 양자 역학도 여기 나오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아랍의 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아랍의 봄. 그래서 2010년도에 그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제 그 뭐냐 민주화 운동이 중동지역에 확산됐잖아요. 이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그로부터 한 달 뒤 부패 정권이 무너졌다. 자, 튀니지 국회가 제스민이어서 이걸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고 잭스민 혁명이라고 하고 한다. 자, 이후 시위는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 예멘, 바레인,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아랍 일부 지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들 아랍의 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집권 세력의 부패나 빈부격차,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아랍의 봄이 이제 확산된 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큰 역할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위대는 매우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 결과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빈부격차 심화해 갖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남북 문제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해서 세계화는 대륙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그 국내 국가 내 빈부격차도 심화시켰다. 그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산업 구조가 조정되면서 노동자들은 점차 힘이 약화됐으며 그 결과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등을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자, 요게 이제 그 2008년에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있죠.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세계 금융계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미국 금융기관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출이 얼어붙었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고 최악의 이제 대규모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막 달러를 찍어서 풀었잖아.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시 돈을 회수하냐고 지금 고생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경제 이론이다. 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공지출과 복지부를 삭감하고 국영기업과 공영기업의 민영화, 노조 활동의 축소 등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과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인종 간의 이제 종교와 갈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뭐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 있죠. 미국 정치학자 세물 허팅턴이 주장한 거고 9.11 테러에 테러와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뭐 테러의 확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에너지와 환경 문제인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가 잘 돼 있어. 여기에 내용이.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 이거 예전에 기출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산업화가 일으킨 가장 큰 폐해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다. 자, 무분별한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었고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유한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자, 산업 개발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 대기 오염이 되면서 그 지구 대기가 둘러싼 오존층이 점차 얕아지고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 대기 안에 존재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되게 탄소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탄소 같은 것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그 주요 인공가스로 이제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이 인공가스, 탄소 같은 인공가스들 이런 가스들 있죠. 이런 가스들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났고 이게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상 이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자, 하여튼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가뭄과 홍수, 혹한과 폭염, 폭설 등 기상 이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류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세계 각국은
산업개발과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1992년 국제연합 그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공동선언, 니우선언이 이루어졌다. 자, 니우선언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네, 이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이후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는 현재 세대의 이제 필요에 의해 미래 세대에 희생시키지 안 되는 인식 속에서 그 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러니까 이후 이제 세계 각국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을 모색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었다. 자, 최근 파리 기후협약에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모든 온실가스 감축임을 정해 이행하기도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협약의 골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씩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후반까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0에 가깝도록 수준을 줄이는 목표로 하고 있고, 각국은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해 5년마다 이행상을 점검할 걸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먼저 이제 앞에서 1992년에 니우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사전 예방 원칙, 그 다음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가 1997년에 체결됐죠. 그래서 최초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했고 38개 선진국이 의무 감축 대상을 했다. 이때 개발 대상국이 이제 제외됐고, 그러니까 2015년에 교토의정서가 이제 종료되니까 이제는 예전에 개발도상국이 제외시켰는데 개발도상국을 참여시켰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의무 감축 대상을 195개국으로 확대했는데, 의무 감축 대상은 뭐냐? 의무 감축은 뭐예요? 이거? 온실가스죠. 특히 탄소. 그래서 탄소의 양을 줄이는 거잖아. 인공탄소를 많이 만들어놨잖아. 산업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산화이질소,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염화, 플루, 오리안, 탄소 등등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탄소를 규제하자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감축을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좀 의견 차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보여. 자, 미국은 그 앞에서 이제 교토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이제 법적 구속력 있게 탄소 배출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배출시켜 놓고는 우리가 좀 발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고 있잖아 하면서, 그 만약에 너네들이 이제 개발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있죠? 탄소 배출권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너네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온난화 해 놓고 우리가 뒤에 이제 뭔가 탄소 좀 배출시켜 가지고 좀 산업화 하려고 하니까 너네들은 그냥 뭐냐면 너네들의 책임을 우리한테 다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너네들 다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너네들 이렇게 구속하면 말이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국의 입장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야 되며 선진국의 산업화에 의해 이미 많은 이산화탄소 반출을 이루어졌으므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금을 지원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소를 배출을 금지시키는 대신에 너희들의 환경기금을 우리한테 지원해 줘라. 이렇게 이제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성과 소수자 차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